성북구의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가면 나타나는 거대한 저택. 청아그룹의 종갓집이라 불리는 그곳은 밖에서 보면 고아한 성벽 같았지만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혜령은 늘 거대한 빙하 속에 갇히는 기분을 느꼈다. 오후 6시 30분. 가화만 삿성 같았으면 주방의 불꽃이 가장 뜨겁게 타오르고 주문을 외치는 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로 활기가 넘칠 시간이다. 하지만 이곳의 저녁은 고요하다 못해 비릿했다. 혜령은 단정한 감청색 원피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다. 시어머니 장경옥 여사가 선물이라며 건넸던 옷이다. 우리 집안 안주인은 색깔 하나도 가볍게 써서는 안 된다는 말과 함께 그것은 선물이라기보다 혜령의 색깔을 지워버리겠다는 선전포고였다. 사모님, 회장님과 서방님 들어오셨습니다. 가사 도우미의 낮은 목소리에 혜령은 짧게 숨을 몰아쉬고 거실로 나갔다. 남편 현기는 오늘도 표정이 없었다. 하루 종일 밖에서 비즈니스라는 전쟁을 치르고 온 사내라기엔 그의 눈등은 너무나 차갑고 건조했다. 혜령이 다가가 그의 겉옷을 받아들었지만 현기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짧은 목차례만 하고 서재로 향했다. 식탁 위에는 인류 셰프가 정성껏 차려낸 요리들이 놓였다. 하지만 혜령은 그 음식들이 죽은 재물처럼 느껴졌다. 시어머니 장 여사가 상석에 앉자 비로소 식사가 시작되었다. 수저가 도자기 그릇에 부딪히는 미세한 소리만이 식탁의 정적을 깼다. 혜령아. 장 여사의 부름에 혜령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네, 어머니. 오늘 낮에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내 이야기가 나오더구나. 차이나타운 식당 딸이라 그런지 손맛은 좋을 텐데 왜 우리 집안 잔치 때는 요리를 안 내놓느냐고 말이야. 내가 얼마나 뒷목이 당기던지. 그 천박한 기름 냄새를 우리 집안에 들릴 생각이냐? 혜령의 손등에 힘이 들어갔다. 가화만 사성은 아버지 삼봉이 일생을 바쳐 일군 자부심이었다. 하지만 이곳에서 그곳은 그저 천박한 기름 냄새가 나는 곳일 뿐이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주의하겠습니다. 혜령의 대답은 기계적이었다. 13년 동안 수천 번도 더 반복한 말이었다. 곁에 앉은 현기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고 스테이크를 썰었다. 아내가 모욕을 당하고 있음에도 그는 마치 벽처럼 존재했다. 아니, 그는 방관함으로써 장여사의 폭력에 가담하고 있었다. 현기야, 너도 그렇다. 아내 단속 좀 잘해라. 요즘 애를 잃고 나서 애가 영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구나. 집안에 상초 기운이 돌면 사업에도 지장이 있는 법이야. 애를 잃고 나서. 장여사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혜령의 심장에 날카로운 얼음 송곳을 박아 넣었다. 불과 반년 전 사고로 떠난 아들 서진의 이름은 이 집안에서 금기어였다. 슬퍼하는 것조차 품이 없는 짓으로 치부되었다. 혜령은 아이의 장례식 날에도 눈물을 닦으며 조문객들에게 머리를 숙여야 했다. 슬픔보다 예의가 앞서야 하는 곳, 그것이 이 얼음 저택의 법도였다. 식사를 마친 현기는 서재로, 장여사는 침실로 사라졌다. 넓은 거실에 홀로 남은 혜령은 식탁 위에 놓인 차가운 찻잔을 보았다. 찬물은 이미 식어짙은 갈색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그 찬물을 한 모금 마셨다. 혀끝이 아릴 정도로 썼다. 혜령은 창밖의 어둠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여기서 무엇일까? 이 집안의 가구일까 아니면 소리 내지 않는 그림자일까? 방으로 돌아온 현기는 침대 머리맡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다.
혜령이 조심스럽게 그의 곁으로 다가가 앉았다. 여보, 우리 다음 주 서진이 기일에는 어머니가 싫어하신다. 그냥 조용히 절에 시주나 하고 끝내. 현기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말을 잘랐다. 혜령은 그의 차가운 옆얼굴을 보며 소름이 돋았다. 자신이 사랑해서 결혼했던 남자는 어디로 간 것일까? 아니, 처음부터 그는 이 얼음 저택의 일부였을지도 모른다. 어머니가 아니라 당신은요? 당신 아들이잖아요. 우리 서진이 그만 좀 해. 죽은 애 이름 부른다고 살아 돌아와? 당신. 그 감상적인 태도 때문에 어머니가 더 화내시는 거야. 제발 좀 적당히 해. 현기가 처음으로 소리를 높였다. 그의 눈에는 슬픔이 아니라 귀찮음과 짜증이 서려 있었다. 혜령은 입을 다물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해도 그의 얼어붙은 심장에는 닿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혜령은 불을 끄고 침대 끝에 누웠다. 옆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공포스러웠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자신의 손을 만져보았다. 웍을 잡던 아버지의 손처럼 따뜻했던 자신의 손이 이제는 이 집안의 공기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다. 아버지, 짬뽕 먹고 싶어요. 코끝이 찡해지도록 매운 그 국물이요. 혜령은 소리 죽여 울었다. 이 저택에서는 울음소리조차 소음이 되기에 그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자신의 비명을 삼켰다. 가화만 사성의 붉은 등은 여기서 너무나 멀리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혜령의 가슴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것은 얼음 장벽이 무너지기 전에 전조 같은 것이었다. 차디찬 침대 위에서 혜령은 처음으로 탈출을 꿈꿨다. 아니, 그것은 탈출이라기보다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몸부림에 가까웠다. 성북구 저택의 아침은 알람 소리가 아니라 가사 도우미들이 바닥을 닦는 은밀하고 규칙적인 마찰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혜령은 단 한 번도 늦잠을 자본 적이 없었다. 아니, 늦잠을 잘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다는 것이 정확했다. 새벽 5시 30분이면 눈이 떠졌고 그녀는 가장 먼저 남편 현기의 와이셔츠 깃을 살폈다. 혹시라도 묻어있을지 모를 낯선 흔적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제보다 얼마나 더 차가운 인간이 되어 돌아왔는지를 확인하는 슬픈 의식이었다. 혜령은 욕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화려한 조명 아래 비친 피부는 매끄러웠으나 그 눈빛은 초점이 흐릿했다. 시어머니 장경옥 여사는 늘 여자는 화장대 앞에 앉아 있을 때 가장 정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말은 곧 한치의 흐트러짐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감시의 다른 이름이었다. 혜령은 파운데이션을 덧발라 눈 밑에 거뭇한 피로를 지웠다. 슬픔을 가리는 것은 이 집안에서 가장 기본적인 예의였다. 아침 식탁은 어제 저녁보다 더 서늘했다. 장 여사는 혜령이 놓아둔 은제 수저의 각도를 자로 잰 듯 다시 맞추며 낮게 의조렸다. 혜령아, 너는 어쩜 13년을 가르쳐도 이 모양이니? 이 수저 하나 놓는 것도 내 근본이 드러나는 법이다. 시장통 식당에서야 숟가락을 통에 꽂아두고 손님들이 알아서 꺼내 먹겠지만 여기는 성북동이야. 내 시아버지가 평생 일군 이름에 먹칠하지 말란 말이다. 혜령은 식탁 아래서 자신의 허벅지를 꽉 움켜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통증만이 그녀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유일한 자극이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다시 정렬하겠습니다. 됐다. 밥 먹기 전에 기운 빼지 마라.
그리고 서진이 방 오늘 사람 불러서 다 치워버려라. 벌써 반년이다. 아이 흔적 붙잡고 있다고 애가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집안 공기만 흉흉해져. 현기 사업도 큰 건을 앞두고 있는데 안주인이 상복 입은 귀신처럼 굴어서야 되겠니? 순간 혜령의 손에 들려있던 찻잔이 미세하게 떨렸다. 서진의 방. 그곳은 혜령에게 남은 마지막 성소였다. 아이가 읽다 만 동화책, 아직 아이의 살냄새가 배어있는 베개, 바닥에 굴러다니던 작은 레고 조각들. 그 방의 문을 닫는 순간 혜령은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다. 그런데 그곳마저 박멸하겠다는 시어머니의 선고에 혜령의 심장이 비명을 질렀다. 어머니, 그 방만은 조금 더 시간을 주세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하겠다는 말을 벌써 몇 달째 듣고 있니? 안 되겠다. 오늘 내가 직접 사람 불러서 싹 다 폐기 처분하라고 시켰으니 넌 간섭하지 마라. 현기도 동의한 일이다. 혜령은 고개를 들어 남편을 보았다. 현기는 정갈하게 썰어낸 전복을 씹으며 신문을 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경제 지표를 훑고 있었고 아내의 절망 섞인 시선은 그 어디에도 닿지 못하고 허공에서 부서졌다. 여보, 당신이 정말 그랬어요? 서진이 물건들 정말 다 버리라고 했어요? 현기는 신문을 접어 옆으로 치워두고는 냉정한 어조로 답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 당신 지금 제정신 아니야. 밤마다 그 방에 들어가서 아이 이름 부르며 우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게 서진이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 아니, 당신의 병적인 집착일 뿐이야. 집안을 위해 그리고 당신을 위해 내린 결정이니 군말 말고 따라. 현기의 목소리엔 단 한 줌의 공감도 없었다. 마치 고장난 기계를 폐기 처분하라고 지시하는 공장장의 말투와 다를 바 없었다. 혜령은 그 순간 자신이 이 남자의 아내가 아니라 그저 이 거대한 저택을 유지하기 위한 부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달았다. 식사가 끝나고 현기가 출근하자 곧바로 낯선 인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서진의 방으로 들어갔다. 혜령은 그들 앞을 막아섰지만 장여사의 눈짓 한 번의 가사 도우미들에 의해 거실 구석으로 밀려났다. 안 돼요. 건드리지 마세요. 제발이요. 혜령의 비명은 거대한 거실 천장에 부딪혀 공허하게 흩어졌다. 인부들이 커다란 검은 비닐봉투에 아이의 인형과 옷가지를 무자비하게 쑤셔 넣는 소리가 들려왔다. 바스락거리는 그 소리는 혜령의 영혼이 찢겨나가는 소리와 같았다. 장여사는 그 광경을 보며 우아하게 차를 마셨다. 울지 마라. 소란스럽게 굴면 내 아버지가 하시는 그 식당, 위생 점검이라도 보내야겠니? 내 집안에서 소란 피우는 꼴 더는 못 봐준다. 아버지를 들먹이는 협박에 혜령은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무너져 내렸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그녀는 아이의 파란색 운동화 한 짝이 봉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저 운동화를 신고 아빠에게 달려가 안기던 아이의 모습이 환영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때 현기는 웃었을까? 기억나지 않았다. 현기는 아이 앞에서도 늘 완벽한 후계자의 모습만을 유지하려 애썼던 남자였다. 오후가 되자 서진의 방은 텅 비었다. 가구들마저 다 치워진 그 방은 마치 한 번도 누군가가 존재했던 적이 없었다는 듯 기괴할 정도로 깨끗했다. 장여사는 만족스러운 듯 방을 훑어보고는 이제야 좀 사람 사는 집 같네라고 말하며 돌아섰다.
밤늦게 돌아온 현기는 술 냄새를 풍겼다. 그는 텅 빈 서진의 방을 한번 슥 쳐다보고는 아무런 감흥 없이 침실로 들어왔다. 혜령은 어둠 속에서 침대 끝에 웅크리고 있었다. 당신 정말 잔인해요. 혜령의 낮은 속삭임에 현기는 넥타이를 풀다 멈췄다. 또 시작이군. 그게 당신과 나를 위해 최선이었다고 말했잖아. 언제까지 과거에 발목 잡혀 살 거야? 나도 힘들어. 밖에서 치이고 들어오면 집에서라도 좀 편히 쉬고 싶다고. 편히 쉬고 싶다고요? 당신 아들이 죽었어요. 우리 서진이가.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잊을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들을 시켜서 아이의 흔적을 쓰레기처럼 버릴 수 있냐고요. 혜령이 현기의 가슴을 주먹으로 쳤다. 하지만 현기는 단단한 팔로 그녀를 밀쳐냈다. 그만해. 나도 서진이 죽었을 때 슬펐어.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야 할 거 아냐. 당신처럼 이렇게 정신 놓은 여자랑 매일 부딪히는 게 얼마나 지옥 같은지 알아? 당신 거울 좀 봐. 지금 당신 모습이 어떤지. 미친 여자나 다름없어. 현기는 차갑게 내뱉고는 욕실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쏟아지는 물소리가 혜령의 울음소리를 덮었다. 혜령은 바닥에 주저앉아 텅 빈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아이를 지키지도 못했고 이제는 아이의 기억마저 지켜내지 못한 자신. 이 저택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다. 거대한 무덤이었다. 살아있는 채로 박제되어 버린 혜령은 이제 자신이 숨을 쉬고 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그녀는 가슴을 부여잡고 꺽꺽거리며 숨을 몰아쉬었다. 가화만 사성의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나던 만두가 아버지가 손에 쥐어주던 따뜻한 용돈 봉투가 간절히 생각났다. 살고 싶어. 나 정말 이렇게는 못 살겠어.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직 탈출할 용기도 갈 곳도 없었다. 시댁의 거대한 권력과 남편의 서늘한 무관심 아래에서 혜령은 그렇게 조금씩 말라 죽어가고 있었다. 창밖으로 비치는 차가운 달빛만이 그녀의 하얗게 질린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서진의 방이 텅 비워진 뒤로 혜령의 시간은 기묘하게 흘러갔다. 아침은 여전히 차가웠고 장여사의 질책은 날카로운 얼음 파편처럼 혜령의 일상에 박혔다. 하지만 혜령은 더 이상 울지 않았다. 울음소리가 새어나가는 순간 시어머니의 천박하다는 비난이 쏟아질 것을 알았기에 그녀는 슬픔을 안으로 사귀고 또 사귀었다. 그것은 치유가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골마 터지는 괴사와 같았다. 남편 현기는 더욱 낯설어졌다. 서진의 물건을 치운 날 이후 그는 혜령과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 견디지 못하는 듯 했다. 그는 툭하면 야근을 핑계로 늦게 귀가했고 가끔 일찍 들어오는 날에도 서재 문을 걸어 잠근 채 나오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식사하겠느냐, 다녀오겠다는 단답형의 의무적인 말들로만 채워졌다. 한때 사랑이라 믿었던 감정은 이제 바짝 마른 낙엽처럼 바스락거리며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목요일 오후였다. 장여사가 외부 자선 행사에 참석하느라 집을 비운 사이 혜령은 거실 한 구석에서 현기의 서류 가방을 발견했다. 평소라면 손도 대지 않았을 물건이었지만 그날따라 가방 틈새로 삐져나온 낯선 봉투 하나가 혜령의 시선을 붙잡았다. 그것은 연한 분홍색의 이 무채색 저택과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화사한 봉투였다. 혜령은 떨리는 손으로 그 봉투를 꺼냈다. 안에는 고급 레스토랑의 영수증과 함께 짧은 메모가 들어있었다.
오늘 밤 8시 늘 가던 곳에서 기다릴게요. 당신이 좋아하는 와인 준비해뒀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글씨체는 우아했고 행간에는 숨길 수 없는 다정함이 묻어 있었다. 혜령은 그 메모를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현기가 누군가와 늘 가던 곳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누군가가 그를 위해 좋아하는 와인을 준비한다는 사실이 혜령의 머릿속을 하얗게 비워버렸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현기의 서재로 향했다. 금기된 구역이었지만 지금 그녀에겐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았다. 서재 책상 위에는 현기의 노트북이 놓여 있었다. 혜령은 홀린 듯 노트북을 열었다. 평소 보안이 철저했던 현기였지만 그날은 운명의 장난인지 로그인이 된 채로 절전 모드에 들어가 있었다. 메신저 창을 열자마자 쏟아져 들어오는 대화 내용들은 혜령의 눈을 멀게 할 만큼 강렬했다. 오늘 서진이 방 다 치웠어. 이제야 좀 숨이 쉬어지네. 고생했어요. 당신 마음 아팠을 텐데 내가 오늘 밤에 꽉 안아줄게요. 혜령은 노트북 화면을 잡고 부르르 떨었다. 서진의 물건을 치운 날 남편이 힘들다고 말하며 욕실로 도망쳤던 그날 밤 그는 이 여자와 대화를 나누며 위로를 받고 있었다. 혜령이 바닥에 주저앉아 아이의 운동화를 붙잡고 오열할 때 현기는 이 여자에게 이제야 숨이 쉬어진다며 안도하고 있었다. 아! 혜령의 입에서 짐승 같은 신음이 터져나왔다. 배신감보다 더 큰 것은 환멸이었다. 13년을 함께 산 남자가 자신의 아이를 잃은 지 불과 반년 만에 다른 여자의 품에서 숨을 쉰다고 말하는 그 잔인함. 혜령은 구역질이 올라와 입을 틀어막았다. 그때였다. 밖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예정보다 일찍 돌아온 현기였다. 혜령은 서둘러 노트북을 닫고 서재를 빠져나가려 했지만 문이 열리며 현기와 정면으로 마주쳤다. 현기는 서재에 서 있는 혜령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내가 서재엔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고 했을 텐데. 현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혜령은 처음으로 그 목소리에 맞서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 대신 시퍼런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다. 당신 오늘 8시에 누구 만나기로 했어? 혜령의 물음에 현기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이내 표정을 지우고 차갑게 대꾸했다. 무슨 소리야? 업체 미팅 있어. 당신 요새 정말 이상해. 사람 뒷조사까지 하는 거야? 업체 미팅? 업체 미팅 하는 사람이 분홍색 봉투에 다정하게 메모를 받아? 당신이 좋아하는 와인을 준비했다는 그 여자 누구야? 혜령이 메모를 현기의 얼굴 앞에 내밀었다. 현기는 잠시 당황한 듯 보였으나 곧바로 혜령의 손목을 거칠게 낚아챘다. 이거나. 당신이 뭔데 내 물건 뒤지고. 난리야. 안 그래도 집구석 들어오면 숨이 막혀 죽겠는데 이제 감시까지 하겠다는 거야? 숨이 막혀? 당신이 숨이 막힌다고. 서진이 죽고 나서 당신이 단 한 번이라도 나랑 슬픔을 나눈 적 있어? 당신은 그 여자한테 이제야 살 것 같다고 했다며. 우리 아이 흔적 지우는 게 그렇게 당신한테는 해방이었어? 혜령의 외침에 현기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혜령의 팔을 거칠게 뿌리쳤다. 혜령은 힘없이 밀려나 서가에 부딪혔다. 그래. 차라리 잘 됐네. 나 그 사람 만나면 위로받아. 당신처럼 맨날 죽상하고 앉아서 아이 이름 부르는 여자 보고 있으면 나도 미쳐버릴 것 같다고.
당신이 엄마면 다야? 나도 아빠였어. 근데 당신은 나를 죄인 취급만 하잖아. 내가 그 집안에서 이 회사에서 얼마나 어깨가 무거운지 당신이 알기나 해. 그래서 다른 여자를 만났다고. 서진이가 하늘에서 보고 있는데 죽은 애 팔지 마. 서진이가 보고 있으면 당신 같은 엄마 모습 보고 좋아하겠어? 제발 정신 좀 차려. 당신 지금 환자야, 환자. 현기는 혜령을 향해 독서를 퍼붓고는 서재를 박차고 나갔다. 잠시 후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차가 저택을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혜령은 차가운 서재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환자. 그래, 나는 환자였구나. 이 집안이라는 병동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환자. 현기가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지독한 정적뿐이었다. 혜령은 자신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보았다. 텅 빈 구멍이 뚫린 듯 아무런 감각이 없었다. 그토록 지키려 했던 가정이 사실은 썩은 동아줄이었다는 사실이 혜령을 절망케 했다. 그날 밤 혜령은 저택의 긴 복도를 걸어 주방으로 향했다. 가사 도우미들도 모두 잠든 시간, 그녀는 찬장을 열어 가장 날카로운 칼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자신의 팔목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칼을 내려놓았다. 여기서 죽는 것은 장여사와 현기가 바라는 깔끔한 마무리일 뿐이었다. 아니, 나는 이렇게 죽지 않아. 혜령은 주방 한 구석에 놓인 작은 냄비에 물을 올렸다. 그리고 아버지가 예전에 보내주었던 말린 고춧가루 주머니를 꺼냈다. 장여사가 냄새난다며 버리라고 했던 것을 몰래 숨겨두었던 것이었다. 물이 끓자 혜령은 고춧가루를 듬뿍 넣었다. 매운 향기가 주방 가득 퍼졌다. 혜령은 그 매운 김을 코끝으로 들이마셨다. 기침이 나고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 매운 향기는 그녀에게 살아있으라고 말하는 아버지의 목소리 같았다. 아버지, 나 이제 알았어요. 이 집은 화목한 곳이 아니라 사람을 박제로 만드는 전시장이에요. 혜령은 끓는 물을 컵에 담아 천천히 마셨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그 고통이 오히려 그녀를 깨어있게 했다. 유리성처럼 화려하지만 손만 대면 베일 듯 날카로웠던 13년의 생활. 이제 그 성에 거대한 금이 가기 시작했다. 혜령은 어둠 속에서 자신의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거창한 가방은 필요 없었다. 아이의 손때가 묻은 작은 손수건 한 장, 그리고 아버지가 준 낡은 수첩 하나. 그것이면 충분했다. 창밖으로 비치는 성북동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혜령의 눈에는 그것이 거대한 묘비들처럼 보였다. 그녀는 이제 그 무덤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13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눈동자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것은 탈출을 결심한 짐승의 서늘한 생기였다. 현기가 서재를 박차고 나간 뒤 저택은 다시 기괴한 침묵에 잠겼다. 혜령은 그 침묵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자신을 옥죄어 오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장여사는 혜령을 자신의 침실로 불렀다. 장여사는 거울 앞에서 고가의 진주 목걸이를 목에 걸어보며 거울 속에 비친 혜령의 초췌한 얼굴을 응시했다. 현기가 어제 외박을 했다더구나. 장여사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덤덤했지만 그 안에는 혜령의 무능함을 꾸짖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어 있었다. 부부가 살다 보면 바람이 불 때도 있고 비가 올 때도 있는 법이다. 그런데 너는 어쩜 그렇게 속이 좁니?
남자가 밖에서 큰일을 하다 보면 잠시 마음 둘 곳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걸 못 참아서 서재까지 뒤지고 소란을 피워? 내가. 그러고도 우리 집 안주인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혜령은 입술을 꽉 깨물었다. 남편의 외도를 잠시 마음 둘 곳으로 치부하며 오히려 자신을 탓하는 시어머니의 논리는 이 집안의 벽만큼이나 견고하고 차가웠다. 어머니 현기 씨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게 그게 어떻게 제 탓인가요? 서진이가 떠난 지 겨우 반년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서진이. 그 이름 좀 그만 내뱉어라. 죽은 자식 붙잡고 늘어지는 내 그 음침한 기운 때문에 현기가 밖으로 도는 거 아니냐? 죽은 애는 죽은 애고 산 사람은 대를 이어야 할 것 아니야. 내가 애를 하나 더 낳을 생각은 못할 망정 매일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나 하고 있으니 집안 꼴이 이 모양이지. 장 여사는 진주 목걸이를 탁 소리나게 화장대에 내려놓았다. 그녀의 눈빛은 혜령을 사람이 아닌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불량품을 보듯 서늘했다. 오늘부터 너는 외출 금지다. 내 방에서 자숙하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똑똑히 새겨 넣어라. 내 아버지가 하는 그 식당 앞에도 사람 붙여놨으니 허튼 짓 할 생각 마라. 내가 여기서 도망치는 순간 내 아버지는 평생 일군 그 기름터를 잃게 될 거다. 혜령은 눈을 감았다. 아버지를 인질로 삼는 시어머니의 방식은 비겁했지만 확실했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아니 밖에서 가사 도우미가 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렸다. 자숙이라는 명목하에 자행된 감금이었다. 방 안은 숨막힐 정도로 정갈했다. 모든 가구는 제자리에 있었고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다. 하지만 혜령에게 그 방은 세상에서 가장 좁은 감옥이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창살 없는 유리창 너머를 보았다. 저 멀리 남산 타워가 보였고 그보다 더 먼 곳에 아버지가 웍을 돌리고 있을 차이나타운이 있었다. 점심때가 되자 문 밑으로 식사 쟁반이 밀려 들어왔다. 화려한 자기 그릇에 담긴 고급 요리들이었지만 혜령은 그것들이 마치 독약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수저를 들지 않았다. 대신 방구석에 숨겨두었던 서진의 작은 양말 한 짝을 꺼내 가슴에 품었다. 인부들이 들이닥쳤을 때 침대 밑으로 굴러들어가 겨우 살아남은 유일한 유품이었다. 서진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무 약해서 너를 지키지도 못하고 내 아빠를 용서할 수도 없게 만들었어. 혜령은 소리내지 않고 울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비명을 삼키느라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다. 오후가 되자 방 안에 빛이 들지 않기 시작했다. 어둠이 방을 채울수록 혜령의 정신은 오히려 명징해졌다. 밤늦게 현기가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혜령의 방문 앞까지 왔다가 잠시 멈추더니 이내 반대편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혜령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혹은 괜찮으냐는 물음조차 기대할 수 없는 관계. 혜령은 이제야 확실히 알았다. 자신은 이 집안의 그림자조차 허락되지 않는 존재였다는 것을. 혜령은 어둠 속에서 수첩을 꺼냈다. 아버지가 시집 올 때 건네준 중식 레시피가 빼곡히 적힌 낡은 수첩이었다. 그녀는 그 수첩의 빈 페이지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것은 일기라기보다 자신이 이 지옥에서 살아나간 뒤에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처절한 계획서였다. 서진이의 명예를 지킬 것, 아버지를 이들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것, 그리고
반드시 제 발로 이 저택의 문을 열고 나갈 것. 해령은 수첩을 품에 안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새벽녘 창밖으로 푸르스름한 기운이 돌 때 해령은 거울 앞에 앉았다. 며칠 사이 몰라보게 수척해진 얼굴이었지만 눈동자만큼은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다. 어머니 현기 씨, 당신들이 나를 가둘 수는 있어도 내 영혼까지 박제로 만들 수는 없을 거예요. 해령은 가사 도우미가 아침 식사를 가져오기 전까지 방 안에 있는 자신의 흔적들을 하나씩 정리했다. 편지, 일기장, 현기와 찍었던 사진들. 그녀는 그것들을 아주 작게 찢어 쓰레기통 깊숙이 숨겼다. 이 방에 남겨둘 자신의 조각은 단 하나도 없어야 했다. 그림자도 허락되지 않는 방에서 해령은 비로소 자신의 실체를 찾기 시작했다. 그것은 13년 동안 억눌려 있던 봉혜령이라는 한 여성의 뜨거운 외침이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시댁의 장식품이 아니었다. 그녀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을 품은 채 거대한 반격을 준비하는 투사로 변모하고 있었다. 자숙이라는 명목 아래 문이 잠긴 지 사흘째 되던 날, 장 여사는 해령을 거실로 불러내었다. 평소 아끼던 난초들이 가득한 실내 화원이었다. 습도가 높고 기묘할 정도로 정적이 흐르는 그곳에서 장 여사는 분무기로 난입해 물을 뿌리고 있었다. 잘게 부서지는 물방울들이 햇빛을 받아 반조되었으나 해령의 눈에는 그것이 마치 차가운 바늘처럼 보였다. 난초는 참 예민한 식물이다. 조금만 온도가 안 맞아도 시들고 물이 과하면 뿌리가 썩지. 우리 집안 사람들도 이 난초와 같다. 품이라는 온도를 지키지 못하는 존재는 이 화원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 장 여사는 해령을 돌아보지도 않은 채 말을 이었다. 해령은 그 습한 공기 속에서 숨이 막히는 기분을 느꼈다. 며칠간 방에 갇혀 지내며 초췌해진 해령과는 대조적으로 장 여사는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와 진주, 귀걸이를 한 채 오만하게 서 있었다. 현기에게는 당분간 호텔에서 지내라고 했다. 내 얼굴을 보는 게 고통스럽다더구나. 자식이 죽은 게 너 혼자만의 슬픔인 양유세를 떠는 내 모습에 질렸다고 말이야. 현기는 지금 회사의 운명이 걸린 중대 프로젝트를 맡고 있어. 내 그 음침한 눈물이 내 아들의 앞길을 막는 꼴 나는 절대 못 본다. 해령은 떨리는 손을 앞치마 뒤로 감췄다. 호텔이라니. 현기는 지금 호텔이 아니라 그 분홍색 메모를 남긴 여자의 집 어딘가에 있을 것이 분명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외도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며느리의 탓으로 돌리며 아들을 피신시킨 것이었다. 어머니, 현기 씨가 어디 있는지 정말 모르시나요? 아니면 알면서도 저를 기만하시는 건가요? 저를 이 화원의 난초처럼 가둬두고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가지를 치고 뿌리를 잘라내면 제가 죽은 듯이 살아있을 줄 아셨어요? 해령의 반문에 장 여사가 뿌리던 분무기를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해령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다. 찰싹하는 소리가 화원의 습한 공기를 가르고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어디서 말대답이니? 근본 없는 식당 딸을 데려다 사람 구실하게 만들어놨더니 감히 누구 앞에서 눈을 부라려. 내 아비가 차이나타운에서 기름때 묻혀가며 번 돈으로 내가 이런 대접받고 살 줄 알았니? 고마운 줄도 모르고. 뺨이 화끈거렸지만 해령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오히려 눈을 똑바로 뜨고 장 여사를 응시했다. 13년 동안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서늘한 눈빛이었다.
제 아버지가 기름때 묻혀번 돈은 정직한 땀의 대가였어요. 적어도 남의 가슴에 못을 박으며 쌓아올린 이 가짜 화원보다는 훨씬 값진 돈이죠. 어머니, 저를 때리셔도 제 마음속에 생긴 이 균열은 메워지지 않을 거예요. 당신들이 서진이를 쓰레기처럼 버린 그날, 저도 이 집안의 며느리이기를 포기했으니까요. 장 여사는 부르르 떨리는 손으로 혜령을 가리켰다. 그녀의 우아한 가면 뒤로 추악한 분노가 일렁였다. 당장 방으로 꺼져. 내 발로 나가겠다고. 꿈도 꾸지 마라. 너는 죽어서도 이 집 귀신으로 남아야 해. 내 아비 식당이 무너지는 꼴을 보고 싶지 않다면 입 닥치고 죽은 듯이 살아. 혜령은 강제로 방으로 끌려 들어갔다. 다시 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다. 방 안은 고요했으나 혜령의 가슴 속에서는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붉게 부어오른 뺨을 어루만졌다. 아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날 밤 혜령은 장 여사가 잠든 틈을 타 몰래 숨겨두었던 비상용 휴대폰을 꺼냈다. 현기의 서재에서 몰래 빼내온 그 여자의 연락처가 적힌 메모를 입력했다. 손끝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신호음이 몇 번 가더니 젊고 가느다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여보세요? 혜령은 숨을 들이켰다. 13년의 결혼 생활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그 목소리. 나 봉혜령이에요. 서진이 엄마. 상대방의 숨소리가 멎었다. 혜령은 차갑게 말을 이었다. 내 남편이랑 지금 어디 있나요? 숨지 말고 나와요. 당신이 그렇게 사랑한다는 그 남자가 자기 자식의 유품을 쓰레기통에 처박은 인간이라는 걸 알고도 옆에 있고 싶은지 묻고 싶네요. 혜령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화원의 난초처럼 질식해가던 여자는 이제 없었다. 그녀는 스스로 화원의 유리벽을 깨고 나갈 준비를 마친 맹수와 같았다. 새벽 3시 혜령은 짐을 싸기 시작했다. 거창한 옷가지도 보석도 필요 없었다. 오직 서진의 양말 한 짝과 아버지의 레시피 수첩, 그리고 남편의 추악한 이면이 담긴 증거들만을 챙겼다. 그녀는 창문을 열고 성북동의 차가운 새벽 공기를 들이마셨다. 서진아, 이제 엄마랑 같이 나가자. 여긴 너무 추워. 혜령은 잠긴 방문 대신 2층 테라스와 연결된 배수관을 타고 내려가기로 결심했다. 위험했지만 이 지옥 같은 화원에서 한순간이라도 더 머무는 것이 그녀에겐 더 큰 고통이었다. 발을 헛디뎌 추락할 뻔한 위기를 넘기며 바닥에 발을 내디딘 순간 혜령은 처음으로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쿵.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달려나갔다. 저 멀리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짬뽕 국물을 끓이고 있을 아버지가 있는 그곳을 향해서. 성북동의 화려한 저택은 이제 혜령의 등 뒤에서 거대한 무덤처럼 작아져갔다. 그녀의 뺨에 닿는 새벽바람은 매서웠지만 혜령은 웃고 있었다. 자유를 향해 질주하는 한 인간의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미소였다. 성북동 저택의 담벼락을 넘어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발을 내디뎠을 때 혜령은 자신이 마치 물 밖으로 튀어나온 물고기가 된 것 같았다. 13년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무거웠다. 발목을 잡는 것은 시어머니의 서슬퍼런 호통도 남편의 냉소도 아니었다. 그저 익숙해져 버린 피해자라는 자리가 주는 기묘한 중력뿐이었다. 그러나 혜령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미리 불러둔 택시에 올라타 메모 속의 주소를 읊었다. 한남동의 어느 조용한 빌라였다.
택시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은 기괴할 정도로 평온했다. 혜령은 떨리는 손으로 서진의 양말을 꼭 쥐었다. 엄마가 갈게, 서진아. 내 아빠가 숨 쉬고 싶다던 그곳이 얼마나 비린내 나는 곳인지 똑똑히 보여줄게. 혜령의 눈동자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다. 그것은 누군가를 해치려는 증오라기보다 자신을 지키지 못했던 지난날에 대한 처절한 참회에 가까웠다. 한남동 빌라 앞에 도착했을 때 시계는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가장 어둡고 세상의 모든 비밀이 숨을 죽이는 시간. 혜령은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택했다. 한 칸 한 칸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그것은 성북동 저택에 질식할 것 같던 공기와는 달랐다. 적어도 제 폐로 직접 들이마시는 살아있는 공기였다. 드디어 도착한 402호. 혜령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초인종을 눌렀다. 1번, 2번, 3번.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벨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잠시 후 안쪽에서 당황한 듯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세요? 이 시간에. 잠이 덜 깬 목소리로 문을 연 여자는 얇은 실크 가운만을 걸친 채였다. 그녀는 문 밖에 서 있는 혜령을 보고 얼어붙었다. 휴대폰 너머로 들었던 그 목소리, 현기가 살 것 같다고 말했던 그 여자의 실체였다. 생각보다 앳된 얼굴이었고 그 눈에는 죄책감 대신 당혹감만이 서려 있었다. 봉혜령 씨? 비켜요. 혜령은 여자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은 화려했고 집안 곳곳에는 남편 현기의 흔적이 널려 있었다. 소파 위에는 현기가 즐겨 입던 캐시미어 코트가 던져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반쯤 비워진 와인병과 2개의 잔이 놓여 있었다. 혜령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다. 어제 성북동 저택에서 현기가 내뱉었던 사업 프로젝트 때문에 바쁘다는 말이 환청처럼 들려왔다. 안방 문이 열리며 샤워 가운을 입은 현기가 나타났다. 그는 혜령을 발견하는 순간 마치 유령을 본 듯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당신이 여길 어떻게 해? 왜 내가 평생 그 성북동 감옥에 갇혀서 당신들이 던져주는 밥이나 먹으며 죽어갈 줄 알았어? 혜령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서늘했다. 그녀는 거실 테이블로 다가가 와인 잔 하나를 집어들었다. 보랏빛 액체가 잔 안에서 위태롭게 일렁였다. 당신이 좋아하는 와인이라며. 우리 서진이 물건들 쓰레기차에 실려가던 날 당신은 여기서 이 와인을 마셨니? 이제야 숨이 쉬어진다고 속삭이면서. 혜령아, 일단 진정하고 이야기해. 여긴 당신이 올 곳이 아니야. 현기가 다가오려 했지만 혜령은 와인 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붉은 와인이 하얀 카페트 위로 피처럼 번져나갔다. 진정? 당신 입에서 진정이라는 말이 나와? 우리 서진이는 이제 숨도 못 쉬는데 당신은 다른 여자랑 여기서 숨을 쉬고 있었다는 게 그게 얼마나 비린내 나는 짓인지 알아? 당신들이 나누는 그 사랑이라는 게 자식의 시신 위에 핀 곰팡이 같다는 걸 알기나 하냐고. 혜령의 오열 섞인 일깔에 현기는 입을 다물었다. 곁에 서 있던 여자는 겁에 질린 듯 현기의 뒤로 숨었다. 그 비겁한 몸짓을 본 혜령은 헛웃음이 터져나왔다. 13년 동안 자신이 우상처럼 받들고 시어머니의 모진, 매질 속에서도 지키려 했던 가정이 고작 이런 비겁함 위에 세워져 있었다니. 혜령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현기의 가슴에 던졌다.
현기가 서재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차명 계좌 내역과 그동안의 외도 증거들이 담긴 복사본이었다. 이게 뭐야? 당신이랑 당신 어머니가 그렇게 목숨처럼 여기는 품위의 실체야. 어머니한테 전해. 내가 이 집 나가는 순간 이 서류들은 언론사에 뿌려질 거라고. 성북동 청아그룹 종갓집의 실체가 추악한 외도와 횡령이었다는 걸 세상이 알게 되면 그놈의 품위는 어디로 갈까? 현기의 손이 부르르 떨렸다. 그는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혜령의 팔을 붙잡았다. 혜령아, 제발. 어머니가 아시면 난 끝이야. 내가 잘못했어. 서진이 일은 나도 너무 힘들어서 잠시 미쳤던 거야. 다시 돌아가자. 내가 다 정리할게. 혜령은 현기의 손을 가차없이 뿌리쳤다. 그의 손은 이제 더러운 오물처럼 느껴졌다. 다시 돌아가자고. 아니, 나는 이제 돌아갈 곳이 없어. 내가 돌아갈 곳은 성북동 저택이 아니라 봉혜령이라는 내 이름뿐이야. 현기 씨, 당신은 평생 그 저택에서 당신 어머니의 난초처럼 살아. 시들지 않게 물이나 잘 얻어먹으면서. 나는 이제 내 발로 걸어서 내 땀 냄새 나는 곳으로 갈 거야. 혜령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한남동 빌라를 빠져나왔다. 복도를 걸어 내려오는 그녀의 등 뒤로 현기가 이름을 부르며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혜령은 귀를 막지 않았다. 그 소리는 이제 그녀에게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죽은 자의 비명일 뿐이었다. 빌라 밖으로 나오자 새벽 공기가 더욱 선명해졌다. 혜령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차이나타운의 집 번호를 눌렀다. 수신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잠결에도 익숙한 아버지 삼봉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혜령이냐? 이 새벽에 웬일이야? 아버지. 혜령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성북동에서 참았던 눈물, 한남동에서 억눌렀던 분노가 아버지의 목소리 한마디에 녹아내렸다. 나 짬뽕 먹고 싶어요. 아주 뜨겁고 눈물이 쏙 빠지게 매운 거요. 지금 가도 돼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삼봉의 묵직하고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너라. 아비가 불 피워놓고 기다리마. 문 활짝 열어둘 테니까 아무 걱정 말고 오너라. 혜령은 휴대폰을 꼭 쥔 채 택시를 잡았다. 이제 목적지는 하나였다. 붉은 등이 일렁이고 비린내 나는 진실 대신 구수한 춘장 냄새와 사람 사는 냄새가 가득한 곳. 가화만 사성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혜령은 비로소 13년 만에 긴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동쪽 하늘에서 희미하게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얼음 저택의 여인이 죽고 봉혜령이라는 한 인간이 다시 태어나는 서막의 빛이었다. 그녀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니라 자신을 정화하는 뜨거운 육수와 같았다. 새벽의 푸르스름한 공기가 인천 차이나타운의 붉은 아치 위로 내려앉을 무렵 혜령은 택시에서 내렸다. 13년 전 화려한 가마를 타고 떠났던 그 길이 오늘따라 유난히 낯설고도 눈부셨다. 발을 내딛는 곳마다 낡은 보도블록 사이로 올라오는 춘장 냄새와 오래된 목조. 건물의 향기가 그녀를 감싸 안았다. 성북동의 무취에 가까운 서늘함과는 대조적인 지독하리만큼 치열한 삶의 냄새였다. 가화만 사성의 거대한 붉은 등은 아직 불이 꺼져 있었지만 유리창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혜령이 다가가자마자 굳게 닫혀있던 셔터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올라갔다.
그곳엔 하얀 조리복을 입고 머리엔 수건을 질끈 동여맨 삼봉이 서 있었다. 혜령아. 삼봉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깊은 울림은 혜령의 무너진 마음을 단숨에 붙잡았다. 혜령은 아무 말도 못한 채 아버지의 품으로 뛰어들었다. 밀가루 가루가 묻은 아버지의 앞치마에선 늘 맡던 구수한 기름 냄새와 땀 냄새가 났다. 성북동 저택의 비싼 향수 냄새보다 수만 배는 더 고귀한 냄새였다. 잘 왔다. 잘 왔어. 내 새끼 고생 많았다. 삼봉은 거친 손으로 혜령의 젖은 등을 토닥였다. 혜령은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13년 동안 시어머니 앞에서, 남편 앞에서, 그리고 죽은 아이의 방 앞에서 억눌러왔던 모든 비명이 그 한마디에 터져나왔다. 삼봉은 딸을 주방 안쪽의 작은 식탁으로 이끌었다. 주방의 화구는 이미 뜨겁게 달궈져 있었다. 삼봉은 말없이 웍을 집어들었다. 치익 소리와 함께 기름에 채소가 볶아지는 소리가 주방 가득 울려 퍼졌다. 칼칼한 고춧가루 향이 공기를 타고 혜령의 코끝을 자극했다. 삼봉의 손놀림은 거칠면서도 정교했다. 웍 안에서 춤추는 불길은 마치 혜령의 가슴 속에 쌓인 얼음 파편들을 다 태워버릴 듯 맹렬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진한 국물의 짬뽕 한 그릇이 혜령 앞에 놓였다. 붉은 국물 위로는 싱싱한 해산물과 잘 볶아진 채소가 가득했다. 먹어라. 식기 전에. 혜령은 젓가락을 들어 면을 한 젓가락 입에 넣었다. 그리고 국물을 한 모금 들이켰다. 뜨겁고 매운 기운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 위장을 강타했다. 너무 매워서 눈물이 핑 돌았고 코끝이 찡해졌다. 하지만 그 고통은 시원했다. 가슴속 깊은 곳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그 매운맛에 녹아내려 눈물과 콧물이 되어 쏟아져 나왔다. 매워요, 아버지. 너무 매워요. 그래, 매워야지. 인생이 어디 달기만 하더냐. 맵고 짜고 써야 진짜 맛이 나는 법이다. 너 그동안 너무 싱거운 것들만 먹고 살아서 속이 곪은 게야. 이 매운 거 먹고 땀 한 번 쫙 빼고 나면 내일부터는 새 사람으로 사는 거다. 삼봉은 혜령의 맞은편에 앉아 묵묵히 그녀가 그릇을 비우는 것을 지켜보았다. 혜령은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그릇을 비워냈다. 텅 빈 그릇을 내려놓자 비로소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다. 13년 만에 처음으로 배가 부르다는 느낌, 그리고 살아있다는 느낌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때였다. 가화만 사성의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다. 성북동 장여사가 보낸 비서들이었다. 사모님, 회장님께서 모셔오라고 하십니다. 이런 곳에 계실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품위 없게 이게 무슨 짓입니까? 사내의 품이라는 단어의 혜령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입가에 묻은 빨간 국물을 손등으로 슥 닦아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빛은 아까의 처연함 대신 웍질로 단련된 아버지의 눈빛을 닮아 있었다. 품위? 당신들이 말하는 그 품이라는 게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걸 며느리 탓으로 돌리고 죽은 손주 물건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라면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가서 전해. 봉혜령은 이제 죽었다고. 여기 있는 건 가화만 사성 주방장 딸 봉혜령뿐이라고. 사내들이 강제로 혜령을 끌어내려 하자 주방에서 지켜보던 삼봉이 거대한 중식도를 도마에 탁 소리나게 꽂았다. 이놈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손을 대.
내 딸 손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오늘 이 칼로 내 놈들 가랑이를 다 쳐버릴 줄 알아. 당장 꺼져. 삼봉의 기백에 사내들은 쭈빅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차이나타운의 거장 봉삼봉의 분노는 성북동의 서늘한 권위보다 훨씬 더 뜨겁고 압도적이었다. 사내들이 도망치듯 나간 뒤 주방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해령은 조용히 다가가 아버지가 꽂아둔 중식도를 뽑아들었다. 묵직한 무게감이 손바닥을 타고 전해졌다. 아버지, 저 이제 이 칼 잡을래요. 아버지가 끓여준 이 매운 국물, 저도 사람들에게 끓여주고 싶어요. 나처럼 속이 곪은 사람들이 다시 숨 쉴 수 있게. 삼봉은 딸의 단단한 결의가 담긴 눈을 보며 허허 웃었다. 좋다. 주방 일이 고되고 기름 냄새 진동해도 괜찮겠느냐? 그럼요. 성북동의 그 숨막히는 향수 냄새보다 훨씬 좋아요. 해령은 낡은 앞치마를 찾아 허리에 질끈 동여맸다. 가화만 사성의 붉은 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차이나타운의 아침을 알리는 북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해령은 화구 앞에 서서 불을 켰다. 파란 불꽃이 웅웅거리며 솟구쳤다. 얼음 저택의 여인은 그 불꽃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이제 그곳엔 눈물로 우려낸 인생의 맛을 아는 새로운 주방장이 서 있었다. 해령은 웍을 잡고 첫 번째 채소를 던졌다. 칙 소리와 함께 그녀의 진짜 인생이 볶아지기 시작했다. 해령이 가화만 사성의 앞치마를 두른 것은 단순한 가업승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13년간 성북동 저택이라는 거대한 무덤 속에 매장되었던 봉해령이라는 이름을 파내는 발굴 작업이었다. 아침마다 양파를 까며 매운 기운에 눈물을 쏟고 무거운 육수 솥을 닦으며 손마디가 굵어지는 고통은 오히려 달콤했다. 육체적인 허기는 주방의 뜨거운 밥 한 그릇으로 채워졌고 영혼의 허기는 아버지가 건네는 묵직한 신뢰로 치유되고 있었다. 하지만 성북동은 해령을 순순히 놓아줄 생각이 없었다. 현기가 내던지고 간 잘린 서류 뭉치는 서막에 불과했다. 며칠 뒤 해령의 손에 들린 것은 청아그룹의 법무팀이 작성한 가차 없는 이혼 소송 반소장이었다. 그 안에는 해령을 아이를 잃은 충격으로 정신이 피폐해져 가정을 내팽개친 부적응자로 몰아세우는 추악한 문장들이 가득했다. 어머니, 그리고 현기 씨. 당신들이 택한 길이 이거라면 나도 내 방식대로 응답할게요. 해령은 차이나타운의 낡은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화려한 대형 로펌은 아니었지만 억울한 이들의 사연을 귀담아 듣기로 유명한 곳이었다. 해령은 그곳에서 13년 동안 남몰래 기록해온 지옥의 가계부를 펼쳐놓았다. 시어머니 장 여사가 내뱉은 모욕적인 언사들, 외출을 금지당했던 날짜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현기가 내연녀와 나눈 대화 기록과 서진이의 유품을 무단으로 폐기한 인부들의 확인서까지. 소송이 시작되자 성북동의 압박은 더욱 교활해졌다. 장 여사는 해령의 아버지 삼봉의 식당에 위생 점검반을 수시로 보내고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려 단골 손님들을 발길을 끊게 만들었다. 가화만 사성의 붉은 등이 흔들릴 때마다 해령의 가슴은 미어졌다. 아버지, 저 때문에 식당이. 걱정 마라. 내 웍질 인생 50년에 이런 바람 한두 번 불었겠냐? 너는 내 싸움에만 집중해. 아비가 이 문은 꼭 닫고 지켜내마. 삼봉의 단단한 지지 속에 해령은 법정으로 향했다. 첫 변론 기일 화려한 수트를 입은 현기와 장 여사는 오만한 표정으로 피고석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혜령이 내놓은 증거들을 가정 내의 사소한 불화 혹은 정신질환자의 망상으로 치부하며 비웃었다. 특히 현기의 변호인은 혜령의 친정 배경을 들먹이며 그녀의 자질을 깎아내렸다. 하지만 혜령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증언대에 서서 장 여사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품이라고 하셨습니까? 당신들이 말하는 그 품위는 타인의 슬픔을 짓밟고 자식의 죽음조차 사업의 걸림돌로 여기는 냉혈함입니까? 저는 13년 동안 그 저택의 유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 서진이의 흔적까지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걸 보며 깨달았습니다. 당신들이 지키려는 건 가문이 아니라 썩어 문드러진 권위뿐이라는 것을요. 혜령의 목소리는 떨림이 없었다. 그녀는 현기가 내연녀와 함께 서진이의 죽음을 해방이라 표현했던 메시지 내역을 법정에 공개했다. 장내에는 차가운 침묵이 흘렀고 현기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다. 법정은 술렁였고 장 여사의 그 잘난 안목과 품위는 추악한 민낯을 드러냈다. 소송은 길고 지루한 싸움이었다. 청아그룹은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 혜령을 고립시키려 했지만 혜령에게는 진실이라는 가장 날카로운 중식도가 있었다. 그녀는 매일 밤 주방 일을 마치고 법률 서적을 뒤졌고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였던 전직 가사 도우미들을 직접 찾아가 증언을 확보했다. 결국 법원은 혜령의 손을 들어주었다.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현기의 부정행위와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에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위자료 액수보다 중요한 것은 혜령이 서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서류상으로나마 온전히 지켜냈다는 사실이었다. 비록 아이는 곁에 없지만 청아그룹의 손자가 아닌 봉혜령의 아들로 서진이를 남길 수 있게 된 것이다. 판결문이 낭독되던 날 혜령은 법원 정문을 나오며 길게 숨을 내뱉었다. 성북동 저택의 그 눅진하고 비린 공기가 아닌 시큼하면서도 활기찬 세상의 공기였다.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삼봉은 아무 말 없이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가화만 사성으로 돌아온 혜령은 가장 먼저 주방으로 들어가 불을 켰다. 웅웅거리는 화구의 소리가 승전고처럼 울려 퍼졌다. 그녀는 이제 봉혜령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히 웍을 잡았다. 13년의 얼음성을 깨고 나온 주방장은 이제 눈물 대신 정성이 담긴 육수를 끓여내며 자신의 진짜 인생을 볶아내기 시작했다. 가화만 사성의 붉은 등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누군가의 억압에 의한 빛이 아니라 스스로 타올라 세상을 비추는 자유의 빛이었다. 혜령의 칼끝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의 만찬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 이혼 소송의 승소 판결문은 혜령의 손안에서 빳빳하게 구겨졌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라 13년이라는 긴 유폐 생활을 끝내고 얻어낸 봉혜령이라는 이름의 귀한 증명서였다. 성북동 저택의 변호인단이 패배의 충격으로 허둥지둥 법정을 빠져나갈 때 혜령은 처음으로 남편이었던 현기의 뒷모습을 보았다. 한때 거대한 성벽처럼 느껴졌던 그의 어깨가 오늘따라 유난히 좁고 초라해 보였다. 그는 여전히 장 여사의 눈치를 보며 차 뒷좌석으로 몸을 숨겼고 그것이 혜령이 본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가화만 사성으로 돌아오는 길 혜령은 지하철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응시했다. 눈가에는 미세한 주름이 생겼고 손등은 웍질로 인해 거칠어졌지만 그 눈빛만큼은 13살 소녀처럼 맑고 단단했다. 그녀는 가방 속에서 서진의 작은 양말을 꺼내 손끝으로 만졌다. 서진아,
이제 엄마가 이겼어. 내 이름 뒤에 붙었던 그 무거운 족쇄들도 다 풀어냈어. 이제 너랑 엄마는 자유야. 식당 앞에 도착하자 삼봉은 이미 입구에 정상 영업이라는 편말을 크게 걸어두고 있었다. 장 여사의 압박으로 끊겼던 손님들이 하나둘 다시 모여들고 있었다. 혜령이 주방으로 들어서자 삼봉은 묵묵히 새 앞치마를 내밀었다. 평범한 흰색이 아닌 가화만사성의 상징인 짙은 붉은색 앞치마였다. 이제 이 주방의 실질적인 안주인은 너다. 아비는 뒤에서 보조나 하마. 혜령은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둘렀다. 그녀가 화구 앞에 서자 주방 식구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다. 그동안 성북동의 서슬퍼런 감시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켜준 이들이었다. 혜령은 첫 주문서를 집어들었다. 해물 짬뽕 3그릇. 13년 전 그녀가 이 집을 떠나던 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아주었던 바로 그 음식이었다. 불 올립니다. 혜령의 외침과 함께 화구에서 거대한 파란 불꽃이 솟구쳤다. 그녀는 묵직한 웍을 가볍게 돌리며 채소를 던져 넣었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매콤한 향기가 주방을 가득 채웠다. 예전에는 이 냄새가 옷에 뱄까봐 전전긍긍하며 향수를 뿌려댔지만 이제는 이 냄새가 그 어떤 명품 향수보다 향기롭게 느껴졌다. 점심 장사가 한창일 때 홀에서 기분 좋은 소란이 일었다. 올케 미순이 돌아온 것이었다. 그녀 역시 잠시의 방황을 끝내고 더 이상 억눌린 며느리가 아닌 당당한 식당의 운영 파트너로서 혜령의 곁에 섰다. 두 여인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시누이와 올케라는 관계를 넘어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함께 빠져나온 동지로서의 눈빛이 교차했다. 형님, 저 왔어요. 이제 우리 같이 이 불꽃 지켜내요. 미순의 말에 혜령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가화만사성의 붉은 등은 이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활활 타올랐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과시하기 위한 화려함이 아니라 상처받고 배고픈 이들이 언제든 찾아와 마음을 녹일 수 있는 등대의 불빛이었다. 영업을 마친 늦은 밤 혜령은 식당 2층 테라스에 올라가 차이나타운의 전경을 내려다보았다. 저 멀리 성북동의 어둠과는 대조적인 사람 냄새 나는 불빛들이 일렁이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안다. 진정한 가화만사성은 누군가의 희생으로 쌓아올린 가짜 평화가 아니라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줄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혜령은 하늘을 향해 깊은 숨을 내뱉었다. 그녀의 폐부 깊숙이 박혀있던 성북동의 차가운 얼음 파편들이 이제는 완전히 녹아 사라진 듯 했다. 그녀는 다시 주방으로 내려가 내일 손님들에게 내놓을 육수 솥을 살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육수는 마치 그녀의 새로운 인생처럼 깊고 진한 맛을 내고 있었다. 얼음 저택의 여인은 죽었다. 그리고 가화만사성의 주방장 봉혜령의 만찬은 이제 막 첫 접시를 내놓았을 뿐이다. 그녀의 웍 안에서 볶아지는 것은 재료가 아니라 희망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내일이었다.